어서 오세요. 성공 마감 전략과 함께 하실 오후장입니다. 시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목적지가 어딜지, 단순하게 위일까, 아래일까? 이 질문이 어찌 보면 가장 어려운 질문이겠지만 여기에도 답이 명확히 나오지 않는 시장입니다. 멀리 보려면 높이 좀 올라갈 필요가 있죠. 그런데 천천히 가야지만 자세히 보이죠. 오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보려고 합니다. 자세히 지금 상황을 훑어보면서 그렇지만 조금 더 먼 시각에서 한 발 더 나아간 투자 전략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자리 변동성이 역시 큰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자리부터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코스닥 양대지수 하락권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25% 그리고 코스닥과 같은 경우는 0.59% 하락한 구간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3대 주체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외국인 매도 출발했지만 매수 전환, 하지만 탄력은 크게 강화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고요. 기관도 장중 내내 매수, 매도 오가고 있습니다. 막판까지 포지션 변화 조금 더 뚜렷하게 확인해 보실 필요 있을 듯하네요. 자, 금요일장 한 주의 마무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장의 방향성과 함께 대응 전략 고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출발할게요. 네, 신의 한 수로 본격적인 문 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의 베테랑에게 한 수를 들어보면 속이 좀 시원해질까요? 이분과 오늘 이 시간 함께 보시죠. MTNW 김동섭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장의 재료를 매일같이 찾아보지만 요즘같이 이런 뉴스가 나오면 괜찮겠다. 요거 좋은 뉴스네 하는 뚜렷한 재료가 좀 보이질 않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 금리 인상 이슈 이런 헤드라인만 가득 채우고 있는데 시장 모멘트 단기 기간에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시장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위원님. 일단 미국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재료가 시장에 장악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겠죠.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실적과 그다음에 금리 인상 두 가지가 싸움을 벌이고 있죠. 인플레이션인데도 불구하고 실적들이 상당히 괜찮았어요. 골드만삭스 또 뉴욕 멜론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두 실적이 좋았죠. 그다음에 델타 항공이라든가 그렇죠. 유나이티드 항공도 실적이 좋았습니다. 항공주는 당연히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죠. 코로나 때문에 운임을 못 하고 있었다가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잦아들면서 운행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실적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체 기업 중에서 69%가 실적이 좋다고 합니다. 실적이 시장을 방어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실적이 추세 전환까지 끌고 갈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볼 때는 실적은요, 과거 사례를 보면 추세 전환으로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항상 하락을 멈추거나 반등을 좀 주거나 그래서 옆으로 좀 시간을 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슈가 그 시장에 무엇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린 금리 인상이 더 셀까, 실적이 더 셀까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지금은 금리 인상 시기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 쪽에 포인트를 맞추는 게 맞죠. 근데 사실은 다가오는 11월에 미국에는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11월 2일에 그 FOMC 회의가 있고 11월 7일에 중간선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선거를 생각하면 미국 시장은 방어가 돼야 되는 거고요. FOMC를 생각하면 미국 시장은 흔들려야 정상이죠. 지난주에 아시겠지만 소비자 물가지수가 미국에서 발표가 됐어요. 8.2가 나왔죠. 시장 예상치는 8.1이었는데 또 근원 CPI도 시장 예상보다 더 높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거는 악재거든요. 시장이 많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3% 빠졌다가 순식간에 돌려서 플러스 2.56%로 끝납니다. 시장은 이걸 미스테리 상승이라고 하는데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시장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공매도 세력이 너무 많은 투자가 공매도를
그러니까 너무 많은 투자가들이 시장 하락에 배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주가를 끌어올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말인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공매도리 자기들만의 세상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걸 방해하고 싶은 거다. 뭐 이런 해석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국장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 두 가지 이슈 중에서 두 번째 이슈, 중간 선거에 맞춰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 날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안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잘 버티면서 올라갑니다. 실적으로.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 저점 찍고 올라온 거냐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돼서 실적이 시장을 계속해서 끌어줄 거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둬야 됩니다. 며칠 동안 소비자 물가지수나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주가가 빠져있게 올라오고 난 다음에 실적이 시장에 방어를 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영국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9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10.1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시 미국을 흔들어요. 미국을 흔들면서 국채 금리를 4%대까지 끌어올리고 그것이 다시 주가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스테리 급등보다는 적게 내려왔죠. 그렇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시장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그게 금리 인상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다.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는요. 이번 11월과 12월에 FMCA가 2번 있는데 자이언트 스텝을 2번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연방기금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그 확률을 보면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97%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뭐 거의 확정적이잖아요. 그러면 자이언트 스텝을 하게 되면 시장은 그냥 만족하고 시장이 올라갈까요? 아니면은 생각지 못하게 3%의 확률인데 빅 스텝이, 울트라 스텝이 가능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저는 미국이 소비자 물가에서 빨리 잡지 못한다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어요. 벤 버냉키 의장도 얼마 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1년에서 2년 정도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 마크 모비우스 같은 경우에는 무슨 말을 하냐면 인플레이션이 8에서 9%가 됐기 때문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그 정도까지 미국의 금리가 그 정도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이 현재 3%밖에 올리지 않았다는 거죠. 시장이 경기 침체가 다가온다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인플레이션 상태에서 저성장이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인플레이션을 잡은 상태에서 다시 돈을 풀어서 성장을 키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 경기 침체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을 가게 되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결국 미국 시장이 올해 4.75 정도, 그다음 내년에 5 정도까지 예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높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미국 시장은 지금 실적에 의한 단기적인 상승보다는 추세적에 의한 금리에 대한 부분을 더 중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요 근래 미국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요.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총리가 감세 정책을 했다가 철회를 했고 오히려 사임까지 해버리는 상황이 발생했죠. 그것이 시장을 좀 안도시켰고 또 중국이 코로나 봉쇄를 완화하겠다 해서 시장을 좀 끌어올리는 모습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재료들은 새로운 재료가 아닙니다. 시장을 해결할 재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장의 가장 중심적인 이슈를 따라가야 정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새로운 반등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슈의 대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을 기술적으로 좀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기술적으로 접근해 보면 너무 차트가 일봉으로 너무 좋게 보이죠. 아시겠지만 여기서 저점을, 일봉입니다. 저점을 찍고 다시 또 저점을 찍고 쌍바닥처럼 보이고요. 올라와서 더 안 빠지고 그냥 여기서 멈춰있는 듯한 느낌. 이것 때문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11월에 다가오는 이슈. 시장은 중간 선거에 맞춰준 거 아니냐. 아니면은 FMC에 맞춘 거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중간 선거가 지나면 이슈는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시장을 방어하기 위한 재료에 불과한 거지 이 시장 추세를 바꾸는 재료는 아니다. 결국 중간 선거에서 올라오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거는 물량을 다 이렇게 리스크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봐야 되고 만약에 FMC가 적용이 된다면 시장을 무너버릴 수도 있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시장에서는 자이언트 스텝을 0.75를 확률을 약 97% 정도를 보지만 저는 울트라 스텝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고 있어요. 근원 CPI가 계속 오르고 있고 미국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유가를 잡기 위해서 비축률을 1,500만 배럴을 방출을
하는 걸 결정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유가는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달 대비로 유가가 지금 평균가가 상당히 올라왔어요. 이렇게 되면 10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8.7 이상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근원 CPI가 다시 오르면 그보다 더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미국은 또다시 소비자 물가지수가 둔화되는 그런 느낌에서 다시 위로 정점을 향해 또 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상을 좀 더 가파르게 해도 뭐 상관이 없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환율을 좀 얘기를 해야 되죠. 근데 오늘 환율은 국내 환율보다는 엔달러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1430원에서 계속 30원을 전후해서 계속 싸움하거든요. 며칠 전에 1413원까지 밀렸다가 다시 또 바로 올라오고 지금 1438원인가 또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1440원을 돌파하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엔화를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엔달러가 지금 150엔이 넘었어요. 150엔이 뭐 3, 40년 만에 돌파가 됐죠. 150.41 정도가 됩니다. 오늘도 오르고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왜 이 말씀드리냐면 미국의 달러를 대비로 해서 우리나라 원화나 엔화는요, 차트가 같아야 돼요. 거의 비슷하게 가야 맞습니다. 근데 엔화는요, 일목균형표사로 완전히 돌파가 됐어요. 일목균형표사로 이렇게 목표치를 완전히 돌파하면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돌파하게 되면 새로운 영역으로 가기 때문에 새로운 파동을 만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여기서 갑작스럽게 회귀하지 않는 한은 이 엔화는 새로운 파동을 시작한 거예요. 새로운 파동을 시작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엔화에 따라서 원화도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요. 우리 원화는 어떻게 됐냐면요. 돌파를 못했어요. 가지도 않았어요. 아예 가지도 않았어요. 돌파도 안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여기가 꼭지냐 그러면 꼭지라고 할 수가 없겠죠. 요 근래 아시겠지만 연기금에서 계속 이 달러를 매도해가지고 시장을 방어를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보면 낭비예요. 잘못하면. 왜냐하면 엔화가 만약에 멈춰서 못 간다면 당연히 같이 내려가야 돼요. 근데 엔화가 뚫었는데 외화 차트랑 우리나라 차트가 같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나중에 일본하고의 우리나라 무역의 적자가 더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봐가지고는 굉장히 좀 원화가 못 따라가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위험자산이 정말 위험한 상황에 놓이고 있는 거다. 지금 원달러가 이렇게 올라도 시장이 덜 빠졌으니까 너무 믿지 마십시오. 결국은 다 수렴합니다. 항상 모든 거는 다 같이 시간차가 생기면 다 수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영 안 한 것도 다 수렴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 엔화가 꺾였다 하면 상관없이 엔화가 지금 계속 치고 가는 상황 속에서 엔화가 기술적으로 너무 이걸 갈장가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일목균형표상으로 여기서 회귀한다면 상관이 없지만 회귀하지 않는다면 180엔까지 보여요. 어마어마하게 높게까지 보이거든요. 그게 정말 가릴까? 궁금하긴 합니다. 저도 뭐 장담 못 하겠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키높이가 같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원화의 움직임을 계속 봐야 될 거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삼성전자를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 삼성전자가 시장의 화두죠. 왜 화두냐면 삼성전자가요. 여기 올라가고 지금 옆으로 횡보한 지가 열 이틀째 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틀을 빼놓고는 전부 다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어요. 외국인이 매수를 하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구나. 시장이 이 종목이 많이 갈 거야.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수급 쪽으로 여기서 한번 얘기했어요. 이걸 한번 다시 얘기하고 다른 걸 또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여기까지 오른 가격대 수평으로 보면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서 매도가 엄청 많아요. 외국인이. 그러니까 지금 올린 거는 자기 재살 깎아먹기 올린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같은 외국인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매수했으면은 외국인이 진짜 매수라고 그러면 꼭 줄여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아시는 분도 아시면 대차장고가 줄어야 돼요. 대차장고가 줄어야 되는데 대차장고가 무지한장 늘었어요. 엄청 늘었어요. 그러면 이 매수는 의미가 없지 않나요? 그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이 외국인이 진짜냐 아니냐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또 고민을 또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래소예요. 거래소에서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13거래일을 매수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무슨 얘기는 드디어 귀환했구나,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이거예요. 이거하고 하이닉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대차장고 매도가 없었다, 대차장고가 늘지만 않았다면 이거에 대한 신빙성이 굉장히 클 수 있었는데 대차장고가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여기에 매도했던 물량은 도대체 어떻게 해소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지금 해소가 안 되는데
외국인을 사는 대책. 그럼 결국은 이거는 시장을 방어하기 위한 누구의 모습 아닌가. 지난번에 그 이재용 부회장이 그런 얘기 했거든요. 5만 원을 탈피하기 위해서 주주 환원 정책을 뭔가 제고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얘기했다 그러는데 할 수 있는 게 정말 제한돼 있어요. 무상증자하면 좋겠지. 무상증자하면 주식이 너무 많아서 못 갈 거고요. 그럼 결국에서는 뭐 할 수 있을까요? 배당 아니면은 자사주 소각 뭐 이 정도밖에 없는데 그게 한계에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지금의 이 매수는 우리가 조금 고민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진짜 외국인인지 가짜 외국인인지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코스피가 되는 거예요. 차트가 조금 다르지만 외국인은 똑같이 샀어요. 아침에 얼마까지 샀나 딱 따져봤더니요. 2조 3천억 샀더라고요. 2조 3천억. 근데 과거에도 보시면 이 코스피를 들어올 때 외국인들이 사는 금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진짜 그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진짜 노랑머리라는 외국인들은요. 그냥 사면 계속 삽니다. 팔면 계속 팔고 지금 계속 팔고 왔다가 지금 사는데 이게 진짜 노랑머리인지 아닌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장이든 미국장이든 상승하기 위해서는 재료의 변화가 이루어야 돼요. 기본적 재료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을 잡았느냐 못 잡았느냐. 못 잡았다면 금리 인상을 지속할 수밖에 없고 금리 인상을 지속한다는 것은 시장에서 유동성을 계속 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빼가는 상황이라면 시장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시장이 실제로 뭐 개미들이 떠나가나? 이런 이슈로 제목이 나오죠. 어떤 뭐냐면 예탁금이 줄어들어요. 예탁금이 올 초에 71조? 근데 지금 현재 49조. 근데 사실은 예전에 비하면 이 49조도 적은 게 아니죠. 적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런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지금 상황이 어렵어요. 그러면 지금 국내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재료는 이슈적으로 아니라 그러면 아마도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은 아마 공매도 금지 정도로 볼 것 같아요. 근데 공매도 금지도 있잖아요. 뭐가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요즘같이 우리나라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터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 반영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 아시죠? 거기다 우리나라 지금 금통위가요. 11월 달에 또 금통위가 있죠. 마지막 금통위가 있어요. 그때 우리나라도 빅스텝 또 가능성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은 빅스텝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지난달에 빅스텝을 하면서 한국은행에서 소수 의견이 2명이 나왔어요. 소수 의견이 나오면요. 다음이나 그 다음에는 꼭 그걸 반영을 했던 게 한국은행인데 이번에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미국이 연말까지 자이언트 스텝과 빅스텝 2개만 생각을 해서 1.5, 맥스 1.25 정도 벌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자이언트 스텝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한편으로는 울트라 스텝을 해도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금리 차가 자꾸 벌어진다? 우리나라 시장에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가 점점점 유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라고 얘기하겠지만 상식적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큰 자산가예요. 그럼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게 유리하겠어요? 미국에 투자하는 게 유리하겠어요? 금리가 우리보다 더 높은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일본 자본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우리나라 사업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네 제로금리고 우리는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와서 하는 거 똑같거든요. 항상 돈은 금리가 높은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맞다.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지만 종목 편식에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걸 100% 신뢰하지 마라. 삼성전자가 정말 치고 가는 모습이 나오고 거기서 아까 대체 잔고가 확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해야 되고 그 과정 속에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도는. 근데 그게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 우리나라는 미국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전 세계 시장은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미국이 변화되지 않는 이슈 속에 있다면 국내 시장은 매일 그 자리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물론 간혹 가다가 움직일 때가 있었어요. 과거에. 근데 그때는 이슈가 다 평이했어요. 지금처럼 금리 인상을 하는데 악재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경제가 호전돼가지고 금리 인상 당연히 해야 되는 상황. 그럴 때 했을 때는 시장이 다르게 움직인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시장의 악재를 해소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다르게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외국인들이 기관했다 한들 시장의 이슈가 얼마나 바뀌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종목으로 외국인들의 그 숨결에 들어가는지를 보고 시장 하시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가 상승,
시장의 분위기 전환을 할 재료가 없다라는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계속 뉴스의 흐름과 함께 무언가 외국인들의 손길이 닿는 곳에서 기회가 있을지 뭔가 모멘텀이 있을지 계속 우리는 시장과 함께 호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MTNW 김동섭 어드바이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